그런 디퍼런시에이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이 좀 세포들이 뭐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합쳐지고 뭔가 구조가 만들어져서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몰퍼제네시스 이런 거를 이제 거쳐서 어떤 발생이 일어나면서 어떤 성체의 모양과 뭐 기능을 갖추게 되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뭐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들이 다 이제 기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유전자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이유는 유전자의 발현, 그렇죠? 발현 조절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기와 또 위치, 장소에 특이적으로 특정한 셋의 유전자가 이제 발현이 됨으로써 우리 뭐 몸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화의 과정에서 어떤 포텐셜이 가장 이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쭉 계속 이제 분화가 되면서 포텐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포텐셜이 높은 그런 셀을 우리가 이제 토티포텐트 셀, 토티포텐트 스템셀, 그렇죠?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틀라이즈 에그는 사실은 뭐 모든 세포로 다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토티포텐트 셀이고,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디비전을 하다가 우리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런 상태, 블라스토시스트 상태가 되면은 이 바깥을 둘러싼 세포하고 이 안에 있는 세포하고 이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임신 과정에서 뭐 착상하고 엄마 그 태반에 뭐 착상하고 그래서 이제 태아가 발달할 때 좀 도와주는 그런 세포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런 배아가 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그 개체가 되는 건 요 안에 있는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이런 세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토티포텐트라고 하면 요 전체가 다 될 수가 있지만 이제 플러리포텐트는 요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세포고 요 외부 둘러싼 세포가 분화되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티포텐트보다는 포텐시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배아를 이루는 모든 세포, 대부분의 세포로 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더 분화가 된 다음에 어덜트 스템셀은 우리 뭐 정말 성인도 가지고 있는 스템셀인 거죠. 그래서 어덜트 스템셀에서부터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분화된 터미널리 디퍼런셜 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순서 하이라르키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봤었습니다. 그래서 분화된 세포들은 아까 이제 특이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특히 많이 분화가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틴, 멜라노사이트, 스멜라닌 등등의 특정 그 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른 세포에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세포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몰퍼제네시스는 척추동물에 있어서는 이렇게 척추, 말 그대로 척추동물이니까 척추가 만들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에 먼저 뉴럴 튜브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포들이 빠져나와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되고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분화가 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이 가장 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그런 레귤러터리 엘리먼트들이 있는 거고, 유캐리옷에서는 이제 우리 또 이제 우리 진 익스프레션 배울 때 항상 여기 뭐 진이 있으면 그렇죠? 앞에 뒤에 뭔가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모터? 그래서 이게 전사 조절 인자라든지 가장 중요한 또 RNA 폴리머레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전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가 있었고, 그 뒤쪽에는 터미네이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프로모터 우리가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이게 요 레귤레이션 하는 단백질들이 유전자 바로 근처에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가까이 존재하는데 유캐리옷은 굉장히 뭐 수십 kb까지 떨어져 있는 멀리에 어떤 레귤레이터가 단백질이 붙어서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전자 발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죠. 바로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저번에 뭐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션 이런 거를 봤지만 하려면은 얘네들을 이제 멜팅을 시켜서 그쵸? 이렇게 뭐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이렇게 전사를 하는 이런 걸 봤는데 좀 멀리 있는데 얘를 어떻게 조절할지 되게 신기한데 벌써 답이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에 신호를 전달하려면 우리는 뭘 해요? 뭐 텔레파시, 텔레파시 막 노래 아까 흘러나오는데 길거리에 뭐 텔레파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와이파이 뭐 이런 뭔가 무선의 어떤 조정이 있어야지만 멀리 가능한데 이 세포 내에서 그런 거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룹을 이룹니다. 룹을. 그래서 여기에 인앤서에 붙는 단백질하고 여기 앞에 근처에 있는 단백질하고 서로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인앤서라는 유전이 또 이제 요 밑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캐리ot에만 존재하는 그런 엘리먼트가 되고 반대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뭐 사일런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시퀀스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유전자가 공평하게 발현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대표적인 게 트랜스크리온 팩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프로캐리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팩터, RNA 폴리머레이즈랑 결합하는 어떤 시그마 팩터가 있어가지고 같은 시그마 팩터가 결합하는 그런 이제 프로모터 콘센서스가 있으면은 걔네들이 비교적 같은 그쵸? 시간대에 이렇게 이제 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각각 유전자를 이제 다르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어떤 전사 조절 인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사 조절 인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액티베이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리플레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작용하는데 얘네들이 많은 경우에 컴플렉스로 이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애랑 서로 인터랙션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랙션 없이라도 그 프로모터 위치에 뭐 A라는 애가 결합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있고 뭐 B라는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가 같이 연합해서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런 효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나 전사가 일어날지가 결정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사 조절 인자끼리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랙션을 안 하더라도 어떤 애는 붙어서 뭐 강하게 액티베이션을 하고 어떤 애는 뭐 이니비션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퇴격 넷 이펙트에 의해서 뭐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 게 뭐가 있어요? 프로캐리ot에서 우리 라보페론 했었잖아요. 라보페론 할 때 우리 액티베이터 안 봤었나? 우리 인플루언서만 봤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라보페론은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는 락토즈가 있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저하돼서 그렇죠? 나가이가 이제 DNA 발현 못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전사가 조절되는 그것만 봤는데 사실은 락토즈가 있더라도 글루코즈가 있으면 글루코즈를 먹는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글루코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절하는 액티베이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글루코즈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한다. 콜라의 운영을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글루코즈가 있고 락토즈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라보페론은 뭐 하는 애예요? 얘는 오페론이 하는 애들은 뭐죠? 락토즈를 했지만 그 오페론 락토즈를 이용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겠죠. 얘도 글루코즈도 있고 락토즈, 글루코즈 있고 락토즈, 아니면 여기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1번, 2번, 3번 어느 순간에 얘를 가장 많이 발현을 시키고 싶을 것 같아요? 3번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요것만 봤어요. 요것만. 그렇죠? 이것만. 락토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을 때 발현하는 그 레귤레이션. 락 아이에 이게 원래 락 아이가 붙잖아요. 아이가 붙는데 락토즈가 없을 때는 리프레션을 하고 그렇죠? 락토즈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여기서 DNA에서 떨어져서 디리프레션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리프레션을 안 하는 디리프레션.
함으로써 유전자를 발현하고 이것만 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다른 레귤레이터, 뭐 캡이라는 레귤레이터도 붙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글루코즈에 따른 레귤레이션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글루코즈가 없을 때 액티베이터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더 전사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예인 거죠. 전사인자 두 개가 하나의 어떤 유전자를 같이 조절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락토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루코즈가 많으면 굳이 락토즈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을 게 지금 이렇게 달콤한 포도당이 있고 뭔가 뭐 맛은 없는 뭔가 하나가 있으면 당연히 포도당 먼저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있더라도.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상황이면 물론 이제 여기는 안 붙겠죠. 얘는 안 붙어요. 지금 락토즈가 있으면은 라가인은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액티베이터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전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하나의 뭐 유전자지만 다양한 레귤레이터가 조절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레귤레이터들이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뭔가 세 개의 트랜스크리션 레귤레이터, 트랜스 팩터를 보여주고 있고 걔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빨강, 파랑, 노랑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합으로 하면은 그렇죠? 트랜스 팩터는 세 개밖에 없지만 이 조합으로 하면 6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다른 뭐 색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한 시그널 이런 거에 있을 때 유전자를 다양하게 이제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수의 그 트랜스fer 팩터를 가지고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머슬셀이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전자가 어떤 순간에 뭐 발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다 배우지는 않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전사 조절 인자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많이 뭐 발현이 되고 억제되고 하면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큰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화의 예로 분화는 정말 뭐 너무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그렇죠? 분자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뭐 몸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 뭐 머리카락 하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심장, 뉴런셀 뭐 다 하나하나 분화가 되는 게 너무너무 이제 신비롭고 막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초파리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이런 것들 연구한 걸 하나를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파리에서 초파리 머리하고 꼬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분화 과정에서 이제 그거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나의 사례로 분화 발생하는 하나의 사례로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발생 뭐 이런 걸 연구할 때 모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파리였죠. 또 어떤 모델이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는 게 생물학자들이 이런 발생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모델 초파리. 시에네 감스. 또 쥐가 이제 가장 우리 이제 제일 사실은 인간에게 그나마 가까운 뭐 이렇게 발생이 되고 좀 어려우니까 뭐 조금 중간 단계로 뭐 지브라피쉬라든지 뭐 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델 오가니즘 표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파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발생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뮤턴트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뮤턴트를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초파리 거기다 막 UV를 막 째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UV를 째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DNA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있었으니까 알고. UV를 째면 DNA에 뭐가 만들어져요? TT 다이머가 만들어지면서 그 익시전 리페어에서 리페어가 안 되면 시험에 나왔어요.
리페어가 안 되면 뮤테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축적이 돼서 뭔가 이제 어떤 뮤턴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막 그 초파리한테 불쌍하지 마. 막 이렇게 이불을 막 째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태어난 이제 초파리들이 이상한 애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어떤 애는 초파리 눈 봤어요? 초파리 눈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하얀색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언제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는 보기 어렵죠. 집에서 하얀색 눈이 있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는 해. 워낙에 빨간색이 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초파리를 뭐 이렇게 열심히 관찰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때려잡지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지 않는데 어떤 빨간색 눈인데 이렇게 막 뮤턴트를 쳐다보는 눈이 하얀 뮤턴트 나오기도 하고 뭐 뒤에 이제 그림 나오지만 뭐 다양한 이런 뮤턴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걔네들로서는 되게 불행하지만 이제 인간한테는 이거를 좀 조사를 하면은 이런 피노타입이 나오게 하는 어떤 유전자, 어떤 발생 메커니즘 이런 걸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발생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뮤턴트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뮤턴트를 가지고서 뭐 메커니즘을 이제 규명하는 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초파리가 낳은 알이에요. 알인데 얘가 이제 계속 이제 분할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라바가 되는 거죠. 애벌레 상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이런 라바 상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앞쪽이에요. 그래서 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꼬리가 있고 여기가 항문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나중에 이제 더 분화하면 뭐 날개도 생기고 뭐 더듬이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하겠죠. 여기 이제 라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뮤턴트들을 이제 뭐 찾았는데 뮤턴트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바이코이드예요. 바이코이드인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잘 그림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앞부분이 좀 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이 뭐 발달을 하고 여기 앞부분이 없어지면서 마치 뭐 꼬리가 두 개인 것 같은 물론 꼬리가 여기 뭐 이렇게 약간 시메트릭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그냥 얼핏 봤을 때 앞이 없으니까 이렇게 꼬리만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뮤턴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름을 바이코이드 뮤턴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바이코이드 이건 뮤턴트 이름이 바이코이드인데 이 바이코이드가 뮤테이션이 돼서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돼서 이런 피노타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바이코이드의 원래 기능은 앞쪽 발달하는 거겠어요? 뒤쪽 발달하는 거겠어요? 앞쪽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뮤턴트를 가지고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뮤테이션이 됐을 때 이런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를 잘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면은 바이코이드라는 뮤턴트는 앞쪽이 발달을 안 한 거니까 오히려 바이코이드라는 유전자는 앞쪽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유전자 이름 붙이는 것들이 그 뭐 이렇게 각각 오가진 순마다 조금 다르게 붙이는데 보통은 뭐 알파벳 뭐 세 자에다가 숫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거든요. 우리 뭐 아니면 알파 저기 보면은 유전자 이름을 그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유전자는 락지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세 개에다가 뒤에 뭐 알파벳 아니면 뒤에 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름을 붙여요. 대부분의 생물체에서. 근데 이제 초파리 하는 사람들은 뭔가 유머러스한 유머의 코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뭐 숫자 이렇게 세 개 알파벳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뮤턴트의 이름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전자 이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초파리 유전자의 이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코이드, 나노스 이런 것도 유전자 이름이 되고 뭐 son of seventh 뭐 이런 유전자도 있고 뭐 되게 이름을 되게 재밌게 많이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피노타입을 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이름을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유전자 이름으로 굳어진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는 나노스라는 뮤턴트가 되는데 얘는 정말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그래서 얘는 좀 앞 뒤쪽 요 뒤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간 중간 이후에 요쪽 부분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짧아져가지고 마치 머리만 두 개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나노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조그매졌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 나노스라는 유전자는 이 발달에 있어서 약간 뒷부분이죠. 뒷부분의 발달에 주로 관여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런 뭐 유턴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이코이드하고 나노스라는 이제 유턴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그 바디 엑시스, 그러니까 축이죠. 머리가 될지 목걸이가 될지 이거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유전자들이라는 거는 추후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얘네들이 기여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파리는 사실은 좀 되게 보통 우리 사람이나 이렇게 쥐나 뭐 이런 얘네들의 처음에 엠브리오 때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알이에요. 알인데 알을 낳을 때 그 엄마가 알을 만들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이제 알을 만들 때 그 알 바로 옆에 널스 셀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널싱하는 그런 셀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런 이제 mRNA, 바이코드 mRNA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갖고 아예 아래 이런 바이코드 mRNA가 한쪽에 뒷받침이 되고, 반대쪽에는 나노스 mRNA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알이 생성이 될 때부터 걔가 RNA를 한쪽 끝에 이렇게 부착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알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에 처음에 이렇게 RNA가 앞쪽에는 바이코이드, 뒤쪽에는 나노스가 이렇게 딱 부착된 상태가 RNA가 있는 거고, 이제 정자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딱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수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기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는 지금 mRNA 상태니까 단백질을 안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단백질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고, 바이코이드는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나노스는 이쪽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면 농도가 여기가 제일 높을 때고,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농도가 희박해지겠죠. 디퓨전이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코이드라는 단백질하고 나노스라는 단백질에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레디언트가 생겨가지고 바이코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은 쪽이 머리가 돼요. 나노스라는 단백질이 많은 쪽이 꼬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머리 쪽으로 될지 꼬리 쪽으로 될지 이제 결정하는 그런 팩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봤지만 우리는 사람 어떻게 돼요? 수정란이 됐으면 디비전 하죠. 디비전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할 때 여기 이제 핵이 있으면 핵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이 핵도 물론 디비전이 되지만 사이토졸이 같이 디비전 되고 세포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초파리는 좀 신기하게 처음에 이제 수정이 되고 이게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이 2N짜리 여기 원래 이제 에그에 있던 N짜리 하고 이제 정자에 있던 N짜리가 붙어서 이제 2N짜리 핵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 셀이 디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핵만 디비전이 되는 아주 신기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이 막 이렇게 핵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만. 이렇게 셀이 디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핵만 많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핵들이 끝에 계속 엠브리오예요. 끝에 이렇게 모여요. 모이고 그 다음에 다 모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탑사이트돌 디비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독특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단백질의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단백질이 저기 바이코이드 이쪽에 많고 나노스는 이쪽에 많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 세포들한테는 바이코이드 단백질이 많이 익스포즈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세포들한테는 나노스 단백질이 많이 익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이제 발현 패턴이 달라지면서 얘는 머리로 분할을 하고 얘는 꼬리로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 바이코이드하고 나노스라는 단백질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하는 어떤 레귤레이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코이드는 뭔가 앞쪽, 그쵸? 앞쪽의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다루는 특징을 했고, 나노스는 뭐 뒤쪽 발달을 했고, 반대로 바이코이드는 뒤쪽 발달하는 유전자를 또 리프레션하게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뭐 액티베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리프레션, 액티베이션을 잘 섞어서 하면서 하여튼 그 바이코이드가 많은 쪽은 앞쪽으로, 그렇죠? 앞쪽으로 발달할 때 필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이 되는 거고, 나노스가 많은 쪽은 뒤쪽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사 조절을 하기도 하고, 또는 트랜슬레이션도 조절해요. 트랜슬레이션 조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mRNA에 붙어가지고 전사를 막을 수도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헌치백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헌치백, 이것도 뮤턴트 이름에서 온 거예요. 헌치백이 뭐죠? 우리 뭐 노틀담에 꼽추 할 때 꼽추잖아요. 그래서 헌치백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되면은 꼽추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흉부 이런 데 발달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약간 그 헌치백 이런 게 나오니까, 이 헌치백이라는 유전자는 그 소렉스 흉부 앞에 발달에 필요한 유전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전자는 앞쪽이죠. 흉부라는 건 앞쪽이잖아요. 몸에서 앞쪽이니까 이 바이코이드 전사 조절 인자가 헌치백의 액티베이션을 보여요. 그렇죠? 근데 나노스는 오히려 리프레션을 해요. 그렇죠? 헌치백 유전자는 이 앞쪽 발달이 필요한 거니까 이 뒤쪽에서는 발현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노스는 그거를 억제를 하고, 바이코이드는 헌치백 유전자를 액티베이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헌치백 유전자는 이 앞에서 많이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어떤 캐스케이드를 통해서 유전자가 발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바이코이드 나노스만 있지만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앞뒤가 이제 다르게 계속 조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기 보다시피 어떤 세그먼트, 유전자 발현에 어떤 세그먼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글동글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색들 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소필라 엠브리오가 어떤 세그먼트로 갈려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림 이쪽이 이제 헌치백 유전자의 발현을 보여주는데 여기 앞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이코이드가 액티베이션이 해가지고 이쪽 앞쪽에서 헌치백은 많이 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때요? 뒤쪽에는 거의 발현이 안 되죠, 그렇죠? 나노스가 이거를 리프레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플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중간 정도에서 발현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헌치백하고 크로플이 모두 발현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레귤레이터의 농도에 따라서, 존재하는 농도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세그먼트가 생기면서 점점 이제 세분화되면서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귤레이터, 바이코이드 나노스 이런 레귤레이터랑 비슷한 유전자들이 개구리, 치킨, 지브라피쉬, 마우스, 휴먼 이런 데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하등한 어떤 생물체에서 발견된 그런 레귤레이터, 레귤레토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 생물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보존이 돼서 나중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등한 모델 시스템을 이용을 한 발생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기 문을 조금 열까요? 우리 너무나 지금 엄청나게 이산화탄소의 감염으로 인해서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좀 창문 좀 열어볼까요? 아무도 좀 열어볼까요?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날씨도 오늘 미세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열어가지고 네? 네? 괜찮아요. 네, 조금 약간 지금 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O2가 가미한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졸리죠. 공부 밤새서 하나요? 그래도 우리 저기
딸 중학생인데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봐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방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눈빛이 말하지 마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학생이 이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 정말 가르쳐주기 싫겠구나 그 말을 하고서 이제 문을 닫아버렸는데 가르쳐주기가 어렵네요. 되게 중학생이니까 수준이 되게 약간 화학 이런 건데 우리는 좀 알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생 때는 너무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외우는 왠지 이유는 모르고 그냥 외우라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참 답답했는데 그래서 뭐 불꽃 반응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불꽃 반응이었어요. 금속을 이제 확인하는 저도 이제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금속 원소 원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확인하는 반응을 갖고 나트륨이 무슨 색 뭐 이런 거 기억나요? 나트륨 무슨 색이에요? 불꽃 반응하면? 오 기억하네. 훌륭하다. 어떻게 기억하나요? 가지고 이제 나트륨 노란색 그래갖고 이제 너무 못 외워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딸이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외우게 하려고 나트륨 니은이니까 노란색 그래갖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정말 까먹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막 되게 뭐 이렇게 동영상도 보면은 외우는 방법 이런 것도 막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고 앙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열심히 앙금 뭐 이런 거 앙금 프리스피테이션 뭐 열심히 어제 과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밤늦게 공부하고서 낮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또이또이예요. 근데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맨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벌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는. 사도 이렇게 열심히 아직도 열심히 그 학생들은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뭐 그런 바이코일드 나노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한 처음에 어떤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레귤레이터가 되는 거고 걔가 조절하는 그 다음 단계 레귤레이터 또 그 다음 단계 레귤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면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이제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또 중요한 레귤레이터가 호메오틱 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세그먼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러프하게 뭔가 구획이 지어졌으면은 각각의 세그먼트의 운명을 결정하는 뭔가 더 정교한 레귤레이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메오틱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호메오박스라는 게 이제 그 유전자에 있어가지고 이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드로소필라에서 알려진 그 호메오틱 진에 보면은 바이소렉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고 안테나피디아라는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바이소렉스 하면 딱 느낌이 오죠. 바이소렉스는 어떻게 되냐면 소렉스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소렉스는 어느 부분일 거예요? 앞일 거예요? 뒤일 거예요? 앞부분, 그렇죠? 앞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레귤레이터라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안테나 피디아는 좀 이름이 무섭죠. 피디아가 뭐예요? 피디아가 발이 안테나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발이 붙었어요. 안테나 대신에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안테나가 나와야 되는데 더듬이가 나와야 되는데 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 피디아에서 얘는 그 뒤쪽 발이 발에 붙어야 되는데 머리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까요? 아니면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걸 발견하면은 뭐 굉장히 금을 찾은 듯 이렇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또 금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원소 이름을 외우는데 AG하고 A가 여러분 헷갈렸어요? 은하고 금이 헷갈렸어요? 근데 어떻게 찰떡같이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금이 뭐야? 그러면 항상 AG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쉽게 알려줄까 그래서 이제
AU잖아요. 그래서 아이유가 성공하니까 돈도 많고 해서 금을 둘렀겠어, 은을 둘렀겠어 이래가지고 아이유니까 금이야 이렇게 알려줬는데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 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뭐 이렇게 수준이 다른 지금 계급을 가리키려고 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그래서 안테나 PD야 뭐 이렇게 얘는 이제 뒤쪽 그렇죠? 뒤쪽을 분화하는데 관련된 어떤 유전자 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약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이토렉스 콤플렉스라는 거는 바이토렉스 좀 이상하다. posterior have 네? 잘못됐나? 바이토렉스 바이토렉스 그러니까 아까 바이코이즈랑 비슷한 거야. 그렇죠? 소렉스가 둘이야. 그러니까 이제 뒤쪽이 그 발색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바이토렉스니까 그래서 얘는 그 워낙에 그 뒤쪽, 아까 바이코이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비슷한 개념으로 바이소렉스니까 소렉스가 둘이니까 뒤쪽이 발색을 안 해갖고 소렉스가 둘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피노타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뒤쪽에 발생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유전자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바이소렉스 컴플렉스니까 유전자들이 쭉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가 그 초파리의 그 세그먼트의 순서, 몸에 있는 순서랑 이렇게 같은 순서로 유전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더 편한데 우리가 이제 바이소렉스 컴플렉스인데 이렇게 뭐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여기 유전자에서도 사실은 DNA 상에서도 그 순서로 있다라는 거죠. 되게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또 불꽃반응이 생각나네요. 칼슘하고 리튬, 스트론튬하고 칼륨이 생각납니다. 어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얘는 나트륨, 청록색은 구리 그래가지고 저만 공부를 하고 우리 딸은 공부를 안 하는 되게 이 색깔이 딱 그 색깔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요 순서가 유전자의 순서가 여기 사실 세그먼트의 순서랑 같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가 학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PD는 잘못 말했는데 얘는 이제 앞쪽 그렇죠? 그거는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내가 이제 발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 발달에 관여를 하는 그런 유전자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앞쪽 그렇죠? 안테나 PD와 콤플렉스가 있는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표시를 했는데 요것도 순서가 그렇죠? 여기 앞에 앞쪽, 눈 쪽에 아니면 여기 흉부 쪽에 이런 식으로 발달한 유전자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이런 이제 호메오틱 진 이런 걸 이제 안테나 PD야 컴플렉스, 바이오토렉스 컴플렉스 이런 걸 이제 호메오틱 진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유전자 비슷한 것들이 다른 어떤 고등생물, 쥐나 뭐 휴먼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쥐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이토렉스 컴플렉스하고 안테나 PD야 컴플렉스를 4카피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다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발달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약간 호몰로거스한 그런 유전자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얘들은 이제 DNA 바인딩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사 조절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 발현을 다양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가 되겠고 이제 각각의 기능들 어떤 유전자들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발생학자들이 하나씩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큰 그림을 이제 한번 쭉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처음에는 바이코리스 나누스라는 유전자를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유전자 발현 조절, 그죠? 유전자 발현 조절을 어떻게 캐스케이드로 이제 세분화하면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초파리의 간단한 앞뒤 발생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말리안 셀의 발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좀 되긴 했지만 일단은 마말리안 셀 같은 경우에는 퍼틀라이스의 그 정자랑 난자가 결합을 한 다음에 셀 디비전이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는 거죠. 아까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핵만 디비전이 된다고 했는데 셀 디비전이 다 사이토졸까지 디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두 개가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뽕나무 열매같이 생긴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뽕나무 열매 같은 스테이지를 영어 단어죠. 모르나 스테이지. 한국말로는 상실기라고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발생 단계 혹시 배웠어요? 공부 배울 때? 배 발생, 상실기, 포배기, 난배기 이런 건 안 배웠어요? 안 배웠거든요. 이런 배 발생 단계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안 배워 처음 보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뭐 이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계속 디비전이 되다가 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느 정도 멋있게 이렇게 막 많아지면 약간 뽕나무 열매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그 뽕나무 열매를 상실 뽕나무 열매, 영어 모듈라 스테이지라고 하고 상실기. 그 다음에 이제 포베, 블라스토시스트. 그 이제 우리 마말리안 셀 같은 경우 우리 저 앞에서는 블라스토시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블라스토시스트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애니멀 뭐 이렇게 포유류 이럴 때는 블라스토시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렇게 개구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냥 더 일반적인 표현은 블라스툴라라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면 돼요. 포배 한국말로 포배. 그러니까 상실이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뽕나무 열매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포배, 낭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포배가 이제 블라스토시스트, 블라스툴라 얘는 안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공갈빵 같이 생긴 그런 거를 이제 블라스툴라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안에 그 이너셀 매스가 있는 거죠. 아까 그쪽 셀 매스가 있었습니다. 블라스툴라가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가스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낭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낭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쭉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층이 이제 세 개의 층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액토덤. 뭐 혹시 중배엽, 내배엽, 외배엽 이런 말 들어봤어요? 뭐 약간 뭐 고등학교 때 생물 2에서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어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생물 혹시 2 들은 사람? 많지 않는 생각보다. 일반 생물 들은 사람, 일반 생물 여기 우리 교양 과목에서 일반 생물 한 사람? 그럼 생물 2에는 요거 나와요? 생물 1에는 안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배운 게 다 달라가지고 그게 참 제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다 똑같이 배우고 와가지고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시작하니까 이거는 아는 거, 이거 모르는 거 이게 좀 명확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조금 보기 어렵긴 한데 그럼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그냥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태기, 코백이, 낭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블라스툴라 스테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츄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배우는 게 좋기도 하죠. 또 배우면 지겹잖아, 졸리고. 근데 처음 배우면 신기해서 더 눈이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강요를 하고 있는데 별로 반짝반짝해지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출레이션, 이게 낭배가 되는데 이때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액토덤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외배엽이라고 하죠. 외배엽.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 가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분양하는 거는.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게 우리 스킨, 그렇죠? 피부가 제일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킨이 요 외배엽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신경 티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쭉 삐집고 들어왔잖아요. 삐집고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게 엔도덤 안쪽에 있으니까 엔도죠. 엔도덤. 그래서 얘는 내배엽 안에 있으니까 내배엽.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우리 몸에 봤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레이어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딱 보면은 소화기, 그렇죠? 소화기가 안에 레이어가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돼서 안쪽에 있습니다. 소화기 아니면 뭐 호흡, 혈액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엔도덤에서부터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것들, 뭔가 중간에 메꾸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메소덤, 중배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근육세포라든지 뼈라든지 혈액, 다른 인터널 오간이라든지 뭐 티슈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렇죠? 메소덤에서부터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개의 어떤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게스트룰라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스페시픽한 뭐 티슈나 오간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게 아까 배웠던 호메오틱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세포들에서 다르게 그렇죠? 발현 조절을 하면서 각각의 뭐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이런 세포들이 각각의 다른 운명을 가진 그렇죠? 그런 이제 세포들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겠죠.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하고 뭐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과정일 텐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냥 슬라이드 하나로 훔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분화 과정 그냥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엠브리오 분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아까 여기는 세포가 6개, 그죠? 뭐 6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죠. 뒤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화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뭐 용어들이 나오는데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티슈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 느낌이 오죠. 엠브리오의 밖에 있는 티슈 거잖아. 엠브리오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기억이 지금은 기억 없겠죠. 없기는 할 텐데 여러분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티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하나는 플라센타, 태반. 엄마 이제 태반에 딱 붙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부착되어 있던 어떤 그 태아 쪽에 있는 그런 세포들, 그게 엑스엠브리오일 거고, 그다음에 그 페터스, 그 뭐 발생하고 있던 그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멤브레인, 그런 것도 엑스트라 엠브리온, 그죠? 티슈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엠브리오 티슈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블라스토시스트, 블라스툴라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포개 상태. 그래서 이제는 64개의 셀이 이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확하게 13개가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너셀 매스라고 이름 붙여진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셀이죠. 있는 게 있는 거고 얘네 둘러싼 공의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트로포블라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트로포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뭔가 영양, 그렇죠? 트로픽 뭐 레벨, 영양 뭐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에 거를 발생하는데 도와주는 데 필요한, 그렇지만 밖에 거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몸이 되는 세포들은 아닌 거죠. 발생에 도와주는 그런 세포들이 밖에 되고 안에 게 실제적으로 배아로 발생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궁에 착상할 때 필요한 거고 아까 플라센타, 그쪽 태아 쪽에 플라센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필요한 그런 게 요 바깥쪽의 세포들이 되겠습니다. 트로폴라스트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안에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다가 딱 떼어다가 키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템셀이 되는 거잖아요. 스템셀. 이 스템셀은 어떤 스템셀이었어요? 이름이 뭐였죠? 토티포텐트가 아니라 플러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했죠. 바로 얘가 여러분이 잘 아는 베아줄기 세포가 있습니다. 베아줄기 세포. 1번 들어봤죠? 베아줄기. 우리 한 수십, 20년 전에 그 스위드에 계시던 황우석 정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줄기세포, 핵이식한 그런 난자를 이제 이렇게 증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저렇게 블라스토시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걸 떼서 유전자가 조작이 된 그렇죠? 그런 베아줄기 세포를 만들었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서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제 조작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스캔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태어났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는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뭐 두세 살 막 이랬을 수도 있고 1900이 아니라 2004년 5년 2005년 때 태어났어요? 몇 살이었어요? 전 태어났어요. 그때 엄마는 그때 막 그 뉴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떠들던 2005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블라스토시스트, 포베 이런 게 모든 사람이 아는 용어였어요. 전 국민이 아는 용어였어요. 포베라는 게. 맨날 뉴스에서 이 포백이 그걸 세포를 해가지고 베아줄기 세포를 만들었다 이게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 국민이 PCR을 알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PCR 알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들 PCR 알듯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이 아는 용어가 이 포백, 베아줄기 세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갖고 이게 일상 용어에서 좀 사라지긴 했는데 포백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서 베아줄기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요거랑 이제 관련된 거 좀 뭔가 볼까? 우리 쌍둥이들이 요거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노자이고틱 트윈, 아이덴티컬 트윈 또는 일란성 쌍둥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일란성 쌍둥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적으로 항상 있던데 보면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란성 쌍둥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였던 거죠. 하나의 수정란이었어요. 이 정도 문화살 냈었는데 얘네들이 갈라져가지고 독립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유전자가 똑같은 거죠. 거의 일란성 쌍둥이가 됐어요. 근데 이너셀 베이스가 이제 플러리포텐트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리면은 각자 다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카이메라는 좀 다른 거죠. 카이메라는 두 개의 다른 셀 매스가 이너셀 매스가 합쳐져 있고 하나의 엠브리오가 탄생하는 거가 이제 카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전 조작한 쥐를 만들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조작을 해서 카이메라를 만들긴 하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로 사람도 카이메라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는 이제 좀 다르게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뭔가 유전 조합이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가 조금 뭐 이렇게 잘못되면서 그 세포가 그냥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너셀 매스 안에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얘네들이 그냥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개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세포 13개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세포로 분화가 될 텐데 그래서 몸에 어느 세포는
A에서 오고 몸의 어느 세포는 B에서 오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게 이제 카이메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가끔 사람에서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별로 안 볼 정도 미드 중에 그 CSI 뭐 이런 거 있어요. CSI 뭐 마이애미 옛날 그 드라마를 별로 안 보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미국의 그 범죄 수사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죄 현장에서 아주 이제 정말 미묘한 그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과학 수사 드라마예요. 근데 그때 에피소드 하나가 카이메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전자 검사를 해도 그 다른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결국은 밝혀낸 게 이 사람이 카이메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자에 있는 유전자랑 몸에 있는 유전자랑 달라.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맘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뭐 벌미가 잡히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보고서 카이메라는 게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뭐 이런 거가 이제 가능하긴 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뭐 그 유전 조작한 쥐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리오닉 스템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배아 중의 세포라는 거는 우리 플러리포텐트한 이너셀 매스를 배양을 해요. 우리가 시험관에서 인비트로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엠브리오닉 스템셀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원하는 유전자를 끼워넣거나 없애거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쥐한테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키운 다음에 유전 조작을 한 다음에 여기 다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유전 조작한 게 여기 섞여 있겠죠. 그렇죠? 원래의 세포도 있지만 유전 조작한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쥐는 이제 카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이메라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전 조작이 된 쥐를 나중에 찾으면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엠브리오 스템셀에다가 다양한 우리가 그루스펙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루스펙터를 쳐주면은 뭐 뉴런이 될 수도 있고 뭐 머슬이 될 수도 있고 분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세포로 분화를 시킨 다음에 손상된 부위에 이제 집어넣어주면은 치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스템셀 테라피 이라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템셀 테라피 중에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이게 우리 뭐 루케미아 이런 거, 그 림폼 이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백혈병 치료 어떻게 해요? 골수이식. 그렇죠? 골수이식이 사실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스템셀 테라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 시클셀 아니미아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혈액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그 뭐 시비어 컴바인드 이뮨 데피션시 이런 것도 어떤 굉장히 면역 세포가 안 만들어져 갖고 면역력이 엄청 떨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이제 적절한 우리가 뭐 혈액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골수, 본메로를 이식을 해주면은 거기서부터 혈액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병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무 뭐 본메로나 우리가 이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거부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칭 되는지 잘 주로 형제 자매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되는 사람한테 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는 게 그래프트 버시스 호스트 디지즈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면역 거부가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자기 매칭이 되는 걸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자기 거를 쓰면 좋죠. 자기 거는 저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없을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플라센타 블러드 제대혈이죠. 제대혈. 말 그대로 플라센타 태반에 있는 혈액 그걸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서 얼려놓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혈액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제대혈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내 제대혈 있냐고. 또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보관하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려놓으면 마이너스 70도입니다.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화의 하나의 예로 성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제 성의 결정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남녀 기반이 되는 이제 생식기죠. 고나드, 오바리, 뭐 테스티스, 고나드인, 오바리나 테스티스가 결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을 가지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지네릭하게 결정이 되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남성, 여성에게 결정이 되는데 XY냐 XX냐 척도모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환경 요인에 따라서 변한다고 들었죠. 온도에 따라서 여기 스쿼시였는데 갑자기 암컷이 되기도 하고 도마뱀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뭐 섹스 디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나드 우리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관 외에 외부적인 어떤 생식 기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세컨더리 섹스 디터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다 종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마뱀이 정말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 되게 재밌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즘이 23쌍이 있잖아요. 그 중에 21쌍은 오토종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얘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딱 보니까 세포 우리 그때 배웠을 때 마이토시스 할 때 이런 크로모즘 상태가 재건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하나를? 응? 얘네들 레플리케이션 된 다음에 붙어있는 크로마티드인데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100% 같은 애예요. 레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호몰로거스 크로모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는 그림이 없어요. 얘랑 호몰로거스한 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2M이잖아요. 2M인데 지금 하나만 불어준 거고 사실 이게 붙어있는 애들은 호몰로거스한 애가 아니라 얘는 아이덴티컬한 거예요. 어떤 레플리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유일하게 지금 한 쌍을 보여줄 게 여기 이제 섹스 크로모즘 같은 한 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XY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메일은 XY고 페메일은 X만 두 개 있는 X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로모즘의 개수는 여기 이제 22 곱하기 2 하고 요거 두 개. 그렇죠? 그러니까 46개. 아시겠죠? 이 그림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X 크로모즘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X 크로모즘은 1500개 유전자가 있고 얘는 젠더 성분화랑 관련 없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바이벌 레이트 세이저랑 보여드리고 Y는 작잖아요. 여기는 1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SRY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의 약자냐면은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크로모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 크로모좀에서 남성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SRY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얘는 얼리진 익스프레션을 레귤레이션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 발생할 때는 여러분 뭐 지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똑같이 이렇게 바이포텐셜한 고나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쪽 다 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두색도 있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연두색으로 표현한 거를 울피언 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이제 주황색 같은 거가 뮬러리안 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관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뱃속에서 거의 초창기에 발생할 때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XY 크로모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피메일로 디벨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울피안 덕이 없어지는 거죠. 연두색이 없어지면서 주황색만 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소 오바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난자 에그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데 메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렇죠? 여기 이제 주황색이 없어진 거죠. 물러리안 덕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울피안 덕만 남아서 거기에서 이제 정수 테스티스에서부터 정자 스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프로그램드 셀 데스, 엘퍼토시스, 그렇죠? 그런 이제 디제너레이션 과정이 뭐 이제 분화 과정에서 같이 동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Y 크로모즘에 있는 SRY라는 유전자예요. 그렇죠? 얘는 7주째 때 발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발현이 되면은 테스티스의 형성에 관련하는 그 유전자들이 이제 턴온이 되는 거죠.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테스티스가 발달이 되고 거기서부터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엔타이 뮬러리안 호르몬이에요. 딱 이름 들으니까 뭔지 알겠죠? 그렇죠? 뮬러리안 덕을 없애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SRY가 가장 이제 그 남성으로 그죠?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XX만 있으면 이제 SRY 유전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오바리가 발달을 하고 오바리에서부터 에스트로겐이 만들어가지고 피메일 섹스 오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X가 두 개, 여성은 XX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피메일 섹스 디벨롭먼트에 중요하다라는 거가 알려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터널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유전병 중에. 그래서 얘는 X만 있어요. X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아까 1500개는 다 갖고는 있는데 X가 하나 있으면은 양이 적겠죠. 발현량. 그렇죠? 발현량이 적으면서 충분히 유전자가 발현이 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발달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X가 두 개는 또 중요하다. 그 발현 유전자의 종류뿐만 아니라 발현량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 지금 아까 말했던 거를 그냥 그림으로 펴주는 건데 XY면 SRY 테스티스에서부터 엔타이 뮬러리안 호르몬하고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가 없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고 XX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오바리도 발달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져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울피언덕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거기 점선으로 나와 있죠. 이건 아직 모른다. 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거 분해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았지만 시간이 넘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